경영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경영학의 개념과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이제 경영은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를 우선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태적 과정을 바로 이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일단 전략이 뭐냐? 일단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를 내부 능력으로 포착하는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 활동이 바로 이제 전략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것은 이제 최고 경영자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한다라는 게 뭐냐? 일단은 사용하는 자원은 최소화하면서 목표 달성은 최대화하는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즉 능률과 효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 경영자의 영역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운영은 이러한 이제 관리적인 활동을 사전에 정해진 방식, 즉 매뉴얼대로요, 체계에 따라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복적 일상적 의사결정이니까 매뉴얼화가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하부 경영자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기업의 어떤 전략과 관리와 운영적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고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략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간 경영자는 이제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하부 경영자는 이제 운영 측면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기업 경영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한 이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사례인데요. 일단 이제 최고 경영자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G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냐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차 부품 사업 및 인공지능 가전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과 인공지능 가전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기 위해서요. 스마트폰 사업 종료를 결정을 했죠.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실제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낮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경영자는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별 성과를 높이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목표 달성을 좀 최대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V, 가전, 자동차 부품 이러한 각 사업 부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R&D 비용을 관리하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 개선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LED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생산 라인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이런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부 경영자와 근로자는 일단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업무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제품 조립이라든가 품질 검사, 재고 관리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면 일단은 즉각적으로 생산 라인을 멈추고 품질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그래서 최고직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중간 경영자의 효율성 추구, 하부 경영자의 일상적 업무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 경영의 목표는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개로 한다면 운영의 효과성을 추구할 거냐, 전략적 포지셔닝을 추구할 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운영의 효과성은요, 경쟁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과 비슷한 활동을 내가 보다 더 잘 수행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시점과 주어진 비용이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그리고 기능, 경영 기법 이렇게 투입 요소를 잘 사용해 가지고요.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종합적 품질 관리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영 기법을 활용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90년대에 도요타의 린 방식이 그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품질 관리도 강화되고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시 생산 방식.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바로바로 생산을 해버리게 되면 비용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운영의 효과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적 포지셔닝은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경쟁자들의 활동들과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즉,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내거나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의 어떤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 포지셔닝은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성 중심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이 다양성 중심 포지셔닝이고요. 니즈 중심 포지셔닝은 특정 집단의 필요와 욕구 충족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특정 고객층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접근 중심 포지셔닝은 다양한 고객층들에게 그 고객층에 맞는 최적의 유통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전략적 포지셔닝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요, 볼보를 뭐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지만 볼보는 조금 더 독보적이죠. 뭐에서 독보적이죠? 볼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위험한 거를 워낙 싫어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같은 값이면 그냥 국산차 타자. 왜냐하면 외제차 타는 거 좋아 보이긴 하지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차 살 때는 볼보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실제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XC90 있죠.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 XC90이 출시된 다음에요. 글로벌리하게 이 차 안에서 뭐 하여튼 믿을 수 없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셀럽 부부 같은 경우도 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분들 차가 이 XC90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말짱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볼보가 참 그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고 실제 그런 형태로 기업들이 좀 추구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실제 이제 볼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저는 너무 비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보의 비전입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서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볼보의 비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안 나오게 한다고요? 중상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 야, 엄청난 비전이죠. 저처럼 이제 위험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거 보고 혹해가지고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름신이 강림할 정도로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전략적 포지셔닝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경영 관리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애덤 스미스의 분업 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혼란해지다 보니까 관료주의적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좀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상위층의 경영자들이 집중한 관리 경영,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고려한 인간관계론, 호선 실험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론을 좀 통합한 행태과학론, 그리고 일본 기업이 잘 나가는 게 이유가 뭐지?를 우리가 살펴봤던 일본식 경영이론, 이른바 G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 사고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와 이제 새로운 경영 도구들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애덤 스미스의 분업 원리와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때는 그 자동차, 가정용 전자제품, 새로운 식료품 이런 것처럼 이전에 어떤 제품들이 개발이 됐죠. 근데 혁신이 일어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는요.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매우 큰 혁신들이 도입이 돼요. 예를 들어 보급품,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처음에는 이제 정찰용으로 쓰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폭격을 할 거냐, 그렇죠? 화기도 이제 만들어내고요, 폭발력도 키우고 이러면서 엄청난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혁신 기술들이 이 전쟁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인터넷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상황실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뭐 기계, 비행기, 화학무기, 폭탄, 저장용 식품 이런 이제 전쟁 수용용 품목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생산이 급성장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전쟁 용품의 생산 능력을 이제 민간인들이 쓸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뭐냐?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좋은 상품과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좋은 상품 만들어서 가능한 많이 공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게 됐는데요. 그 근본적인 어떤 원리는 바로 이 애덤 스미스의 분업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애덤 스미스의 이제 분업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볼 때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작업으로 핀을 만든다면 잘해야 하루에 한 개 정도의 핀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핀 제조 과정을 이제 분업을 시키는 거죠. 공정으로 나누는 거죠. 18개 공정으로 나눠서 만약에 10명이 분업을 한다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노동자 한 명이 혼자 하게 되면 한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대한 많은 양의 핀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실제 이 핀을 팔 수가 없다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핀 생산에 특화하면서 이렇게 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막대한 양의 핀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럼 특화에 의해서 생산성을 올리고요.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학 체증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핀 공장, 먼저 시작한 핀 공장이 있다면 이렇게 벌어들인 많은 돈을 가지고 공정마다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계를 만들고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통망을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규모에 의한 특화까지 성공을 한다면 이제 다량의 어떤 그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수학 체증으로 인해서 원가 하락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만약에 재투자한다면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그 핀 상품이나 관련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R&D가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경쟁 기업의 출현을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애덤 스미스의 이제 분업 이론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일단 이제 기기가 발명되지 않았습니까? 기기가 발명되니까 생산에서의 효율성이 이제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를 하면서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증가를 하게 됐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인건비가 비쌌기 때문이라고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싼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이 좀 이렇게 발달된 속도가 이제 늘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결국은 기계가 발명되고 노동력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노동이 이제 분업화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벌어져서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했느냐? 대규모 공장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이제 경영학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인데요.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리는요, 엄격한 규칙과 절차, 그리고 이제 계층 구조적인 조직 해제, 명확하게 상호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의 분업에 이제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혼란스러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료주의가 태동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이제 합리적 관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관료제의 핵심이 뭐냐? 일단은 조직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에 의해서 업무 성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군대가 이런 거 상당히 잘 돼 있죠. 군대 같은 경우도 규정집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업무 성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은 계층화의 원칙에 따라서 최고층을 정점으로 하는 권한, 통제, 책임의 피라미드식 수직적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지위에 따른 명령과 책임 범위가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제는 노동의 분화와 전문화가 특징이니까요. 구성원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능률이 증대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공에 따라서,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이제 조직 구성원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혀서 업무를 수행하면 정년 때까지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러므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막스 베버의 합리적 관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료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요. 관료주의적 생각은요.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료주의에 기반한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은 일에 대한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일을 단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까지 이미 뭐 매뉴얼화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시를 통해서 준수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도 일 처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바로 관료주의적 사고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관료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적인 선발 절차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직무 수행 능력 요건을 기준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즉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도 장점이죠. 그러니까 각종 규정과 규칙으로 조직을 구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수행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가 확보되는 것도 장점인데요. 그러니까 직위를 매개로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조직의 틀을 이제 구축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계 질서가 확보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는 이러한 단점이 있죠. 사실은 이제 군대 다녀온 우리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던가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그러니까 규정을 너무 세세하게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절차가 있으면요, 그걸 원리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 처리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겠죠. 아니,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매우 낭비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이 벌어지는 이런 단점이 바로 관료주의적 사고의 매우 큰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 사례로 나오는 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직은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와 상관없이 항상 조직 인원을 증가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관례적 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5년에 영국의 해군성과 식민지성의 행정 인력 증감 추세를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했는데 사실 영국 해군성이요 주력 함정이 1914년에 62척에서 1928년에 20척으로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요 약 2,000명에서 3,569명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군성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935년에 8,118명, 1954년에 33,788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니까 실제 이런 관료주의적 속성 자체를 좀 드러내 보이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영관리 사고 세 번째는 이제 과학적 관리인데요.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벨트, 전기 에너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장 근로자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죠. 이걸 우리가 약간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근로자들의 생산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는 결국은 이제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면 과학적 관리는요, 제조업체에서 개별 작업자의 관리에 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 자체를 좀 세밀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과 동작 연구라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요, 그러니까 작업을 담당하는 직접 노동 인력과 각종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간접 부문을 분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여지를 대폭 줄이고요. 피라미드식 관리 구조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요, 비능률적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개별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시간을 막 재면서 이때는 이런 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시간도 줄이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만약에 조직이 이렇게 개선된 관리 방법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과 산출량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인 회사 이익이 증대가 되고 노동자는 그에 따라서 임금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과 동작 연구라는 게 뭐냐? 스톱워치를 가지고 표준화된 작업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어떤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모든 움직임을 이제 시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동작이다. 이건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동작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작업 시간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작업에 필요한 동작을 여러 부분 동작으로 나누어서 각 동작이 소비하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분화하게 되면 사람은 이제 많이 투입이 될 수 있지만 시간당 생산량은 최대치 이룰 수가 있고요. 결국 늘어난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목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과학적 임금률법이라는 게 뭐냐? 표준 작업량을 결정한 다음에 이 성과 달성에 따라서 차별적인 성과급제를 주자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임금률법입니다. 결국은 이제 근로자의 태업을 방지하고 생산 현장의 이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의 일당 과업을 이제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과업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이 과학적 관리 사례 그리고 시간과 동작 연구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적 관리 사례로 포드의 T형 자동차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생산 방식 포디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명사 형태로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행했었죠.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에서 이 포디즘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요. 조립 공정을 기계화시키고 원자재 공급과 부품 생산을 이제 통합화시키고요. 제조 공정을 이제 일체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승용공들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혁신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자들의 역할이 뭐냐? 그냥 부품을 기계에 투입하는 이런 형태로 엄청나게 단순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을 때 포드사의 하루 생산량은 무려 8,000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10초마다 한 대 자동차를 생산을 한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임금을 하루 평균 2달러 30센트에서 5달러로 인상시키면서 중산층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낸 자동차를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09년부터 약 15년 이상을 시장의 리더로 활약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 경쟁 업체들이 이제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다양하게 이제 선택 사양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포드사의 경우에는
이 T형 모델 생산이 너무 최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부품, 중간조립품, 조직 생산 라인이 이 T형 모델 생산에만 적합하다 보니까 다른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A형 모델 생산 준비에만 1년이 걸리고요. 2억 달러의 자금이 투여가 된 끝에 디트로이트에서만 약 6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가 됐고 15,000대 이상의 기계가 폐기되고 25,000대 정도의 기계를 다른 용도로 분해 및 재조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공 사례이기도 하지만 매우 큰 실패 사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과학적 관리의 포드의 T형 자동차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다음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할 경우에 그 당시의 근로자들과 오늘날의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